스포일러 많습니다. 욕설 간혹 있습니다. 청취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콘텐츠 대홍수 시대, 요즘 뭐 보시나요? 전 이거 봅니다.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23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봄 진행자 롤린스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룰 리볼버의 흥행에 적신호가 제대로 켜졌습니다. 개봉 첫 주고 제가 녹음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죄송합니다. 좀 늦게 하게 됐는데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개봉 이제 수요일에 개봉했으니까 5일차죠. 그런데 아직 15만 명밖에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흥행 추이가 어디로 흘러갈진 아무도 모르긴 합니다만 어째 불안불안하죠. 사실 개봉 전부터 느낌이 좀 쎄하긴 했어요. 제가 사는 곳 주변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리볼버를 예매하려고 하니까 시간대가 퐁당퐁당도 아니고 퐁당 퐁 이래요. 아니면은 가장 작은 상영관에 배치해 놨더라고요. 이 작품이 메가박스 플러스 M 배급 작품인데도 인근 메가박스조차 상황은 비슷하길래 이거 흥행이 어렵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작품을 본 입장에서는 이런 요인 저런 요인 때문에 흥행이 안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얘긴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에서 다뤄보기로 하고, 저 또한 이제 리볼버를 볼까 말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배우진이죠. 배우진만 보면은 구미가 제대로 당기는 조합이죠. 전도연, 임지연, 지창욱 이 세 배우인데 특히 요즘은 대배우 전도연보다는 아무래도 임지연, 지창욱 이 두 배우의 소위 흥행폼이 예사롭지가 않잖아요. 더 글로리부터 마당이 있는 집, 그리고 국민사형 투표, 이 작품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이 드라마 쪽에서 물이 제대로 오른 임지연 배우와 어마무시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고 JTBC 드라마 웰컴 투 삼달리로 화제성을 입증한 지창욱 배우인데 흥행 성적이 왜 이럴까. 우선 개봉 전 인터뷰가 논란 아닌 논란이 됐었죠. 리볼버를 시사회에서 처음 본 전도연 배우가 당황스러웠다라고 말을 해서, 아니 주연 배우가 대놓고 당황스럽다고 말하는 거 보면은 이거 영화가? 라는 반응을 이끌어냈거든요. 물론 이제 인터뷰 전문을 읽어보면 오승욱 감독으로부터 경쾌한 영화다 라면서 리볼버 시나리오를 받아봤대요. 그러고 읽어봤는데 경쾌는 무슨?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둡긴 하지만 무례한에서 선보인 묵직한 전공법이 클래식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도 되게 클래식한 작품이겠구나 싶었는데, 전도연 배우가 이제 영화를 보니까 경쾌한 부분도 좀 있고 교차 편집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이 감독님이? 라는 생각에 요즘 영화 같았다. 오승욱 영화 같지 않았다. 새로운 것 같아서 그래서 당황스러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완성도가 구리다는 의미에서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고, 전도연 배우가 좋아했던 오승욱 감독만의 색깔이 좀 옅어진 것 같아 당황스럽다는 표현을 쓰긴 한 건데, 사실 이 당황스럽다라는 표현 자체가 어그로 끌기에는 되게 좋잖아요. 전도연, 리볼버 당황스러워, 이제 바로 각종 커뮤니티에 주연 배우마저 손절한 영화 이렇게 도배될 우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더해져서 흥행의 적신호가 켜진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극장가에서 전도연 배우의 티켓 파워가 많이 약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포스터에 전도연만 걸려 있어도 본전은 그냥 뽑았는데, 최근 10년간 극장에서 개봉한 영화를 살펴보면 우정 출연, 특별 출연 이런 거 빼고 2013년 개봉작 집으로 가는 길 이후로 거의 쭉 하향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185만 관객을 동원했는데 무례한 41만, 협력 카레 기억, 이게 명작이죠. 협력 카레 기억 43만, 남과여 20만, 생일 119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62만, 비상선언 205만. 드디어 185만을 넘긴 했는데 송강호, 이병헌, 전도연 대한민국 대표 배우 3인방 불러놓고 205만이면은 그리고 길복순,
넷플릭스 영화라 극장 개봉 영화와 성적 측면에서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뭐 비영어권 1위를 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하는데 저는 좀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뭐 그 사이에 드라마 1타 스캔들이 시청률 15%를 상회하면서 잘 됐죠. 그렇게 체면 치레를 해서 리볼버로 티켓 파워도 회복하시기를 바랬는데 왜 최민식 배우에게 있어서 파묘 같은 그런 작품이 되길 바랬거든요. 최민식 배우도 명량 이후로 흥행 성적이 썩 좋진 못했거든요. 야, 뭐 명량과 비교하면 다 그렇지 싶으실 텐데 그게 아니라 대호 176만, 특별시민 136만, 침묵 49만, 천문 하늘에 묻는다 200만,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53만 등 손익분기점 넘긴 영화 찾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파묘 1190만으로 딱 전도연 배우에게 리볼버는 뭐 1000만까진 바라지도 않고 300만 정도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뭐 배우에게 있어 연기력이 가장 중요하고 연기력으로 치면 전도연 배우는 대한민국 최고 중에 최고이신데 흥행 성적에 있어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상선언이 잘 됐어야 돼. 비상선언이 그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 리볼버 딱 봐도 좀 심각해 보이는 영화더만 야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파일럿 봐야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일럿이 관객 수도 현재 200만을 돌파하고 여전히 극장가에 가장 많이 걸려있는 영화이긴 합니다. 그럼 리볼버가 현재 2위쯤 되겠네 싶으실 텐데 그게 이제 리볼버 입장에서는 암초, 학부모 입장에서는 점점 얇아질 것 같은 지갑의 초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저거 사줘, 사랑의 하츄핑 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볼버랑 같은 날에 개봉했는데 녹음 날인 일요일 현재까지 누적 관객 수 리볼버는 15만, 하츄핑은 29만, 거의 2배입니다. 2배. 사랑의 하츄핑은 이제 2020년에 공개돼 지금까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캐치 티니핑 시리즈의 최초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인기가 어마무시하대요. 인기의 척도가 뭐냐 그럼? 뭐 시청률 아니죠. 학부모들의 혐오도를 조사해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겨울왕국 개봉했을 때 제 주변의 학부모들이 엘사 죽여버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진짜 쟤 그냥 뜨거운 열탕에다가 던져버리고 싶다. 올라프 그 새끼는 그냥 높게 내버려둬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강한 적대감을 나타내셨는데 티니핑은 이미 앞지른 것 같아요. 겨울왕국은 뭐 영화 딱 개봉하고 1년에서 2년쯤이면 시들시들해지는데 얘는 뭐 시즌제 애니메이션이니까 거기다가 새로운 애들이 계속 나온다면서요. 관련 상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이제 루팡핑, 등골핑, 거덜핑, 파산핑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 극장판까지 낸 거예요. 극장판도 이번이 끝이냐? 에이 장사 한두 번 합니까? 3부작 중에 제1기라 하는데 거기서 끝나겠어요? 믿으시는 흑우 없죠? 3부작 파트 1, 2, 3 막 이렇게 나눠서 개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티니핑 제작사 기획실장께서 이런 인터뷰를 하셨네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할 때 행복을 더 채워줄 수 있는 상품을 사주시는 건데 왜 돈을 아끼시나요? 야, 돈은 이렇게 벌어야 됩니다. 안 사줄 거야? 야, 너는 네 자식 행복엔 관심도 없구나. 네 아이가 불행하길 원해? 그래, 사줘야지. 그래야 좋은 부모님인 거야. 이 완전 가불기가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역시 이 코 묻은 돈 털어먹는 게 제일 좋은 장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뭐 듣자 하니까 형제 자매가 있는 집안에서는 티니핑에 빠져있는 동생을 두고서 이제 주로 오빠들이 너 왜 시진핑 좋아하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막 놀린대요. 그럼 애가 막 울죠. 시진핑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부모님이 원래는 동생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동생이 좋아하는 인형을 왜 그런 식으로 표현해? 그럼 안 되지. 이래야 되는데 어허 말조심 말조심 그리고 속으로는 잘하고 있어. 그래 시진핑 이미지를 주란 말이야. 가스라이팅을 해. 뭐 이래가지고 오빠나 이제 뭐 언니들에게 용돈을 슬쩍 찔러준다라는 그런 카더라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확인되진 않은 카더라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츄핑이 깜짝 2위에만 머무를 것 같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게 이 누적 관객 수 220만을 동원한 국산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 마당을 나온 암탉 개봉 첫날 관객 수 4만 5천 명보다 10,000명 많은 5만 5천으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합니다. 이 기세로 220만을 뚫을지는 미지수지만 리볼버는 뭐 가볍게 제칠 것 같은데 그럼 요봄남봄 23번째 에피소드 난 이거 봄 하츄핑의 애착토끼 인형 앞에 물총이 되어버린 리볼버 시작합니다.
리볼버는 초록 물고기와 8월의 크리스마스의 각본, 킬리만자로와 무레한의 연출을 맡았던 오승욱 감독의 신작입니다. 무레한 이후 9년 만에 선보이는 연출작인데요. 킬리만자로에서 무레한까지는 무려 15년이네요. 전도연 배우 말에 따르면 글을 워낙 오래 쓰시는 분이라고 하는데 다음 작품은 언제 또 개봉하게 될지. 원래는 이 작품 이전에 준비하시던 작품이 있었는데 잘 안 됐대요. 그래서 집에 누워있는데 전도연 배우에게 전화와서 삼겹살에 낮술 한잔 했다고 합니다. 전도연 배우가 그렇게 있지 말고 뭐라도 써봐라. 그래서 전도연 배우를 주인공으로 시나리오 작업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리볼버의 출연 배우로는 이 에피소드를 들으실 일도 없으시겠지만 만약 들으시더라도 부디 불편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는 전도연 배우. 라면 최대 5봉지까지 먹는데 워낙 활동량이 많아 먹는 만큼 살로 가진 않는다는 부럽다. 임지연 배우. 이팔 저팔 시팔 원 없이 내뱉은 지창욱 배우. 이 외에도 전혜진, 김종수, 정만식, 김준한 그리고 우정 출연한 배우분들이 꽤 계신데 윤경호 배우, 정재영 배우 그리고 영화 내용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로 출연한 이정재 배우까지. 전 정우성 배우도 나오려나 하면서 봤어요. 아무래도 제작사가 또 사나이 픽처스고 사나이 픽처스와 또 정우성 배우, 이정재 배우 등이 오랜 기간 동안 협업을 해왔으니까 전 정우성 배우도 나오나?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안 나옵니다. 여튼 이 정도로 우정 출연, 특별 출연하신 분들의 면면이 정말 빵빵합니다. 그럼 줄거리 요약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줄거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해요. 근데 또 다르게 보면 복잡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얼개는 오승욱 감독의 표현을 빌리자면 한 인간이 자기가 받을 몫을 못 받아서 그걸 받기 위해서 분투하는, 약속을 하고 배신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떼인 돈 받으러 분투하는 사람은 누구고 약속을 했는데 배신한 사람은 누군지 토파보자면 극중 배경이 2023년입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서 전도연 배우가 맡은 하수영이라는 인물은 사내 아나운서도 맡고 있는 경찰이에요. 그래서인지 외모나 패션에 꽤나 신경을 쓰는 인물인데 정의감에도 그만큼 신경을 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리경찰이에요. 근데 자기가 막 앞장서서 판을 벌리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그 위치에 선 사람이 바로 이정재 배우가 맡은 임석용입니다. 둘은 비밀리에 사내 연애 중이에요. 임석용도 경찰이니까. 비리로 헤쳐먹은 돈으로 둘이서 이제 같이 살 서울의 좋은 아파트도 마련했습니다. 입주할 아파트 여기저기 둘러보는데 임석용 얼굴이 꽤나 심각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네들이 이제 뒤를 봐주는 클럽 같은 곳에서 역시나 뒤를 봐드리는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업체의 VIP들이 보약 파티를 벌인 거죠.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장관 아들까지 엮여 있어가지고 이 사태가 심각합니다. 그냥 덮을 수가 없는 사이즈인 거예요. 대책회의 차원에서 하수영과 임석용, 윤경호 배우가 맡은 비리검사, 그리고 이스턴 프라미스 쪽 VIP가 만났는데 어째 판이 가장 적게 처먹은 하수영이 다 덮어쓰는 쪽으로 귀결돼요. 아니 내가 그 많은 돈 혼자 먹었다고 하면 그걸 수사당국이 믿겠냐. 하지만 우리가 다 약 쳐놨다. 부탁한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해요. 임석용마저 발을 빼려는 데에 약간 격분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기도 하고 배신감이 들어서 하수영이 이제 대놓고 핸드폰 녹음기를 딱 켜고 근데 그래봤자 2023년에서 2년 전인 2021년인데 왜 도당체 2G 피처폰으로 녹음을 하는 건지 이해가 여튼 이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입주하려 했던 아파트와 돈 7억 원을 달라. 여기 비리검사 땡땡땡 있고 임석용 있고 그리고 앞에 계신 분 누구죠? 이런 식으로 녹음을 합니다. 이 VIP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편히 봐드리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수영이 빵에 갑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날 줄 알았어요. 약을 다 쳐놨다고 하니까. 근데 검사가 하수영 당신이 이거 다 헤쳐먹었다고? 말이 돼? 공범 풀어. 당신 이러다가 다 덤터기 쓴다? 하니까 안 불죠. 그러니까 보약 관련해가지고 당신이 또 이렇게 저렇게 헤쳐먹은 정황도 있네? 라면서 약속되어 있지 않은 사항까지 책임지게 생겼는데 하수영이 네 제가 다 했어요 혼자서. 그래가지고 검사가 야 집어넣어 해가지고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됩니다. 이 복역을 하는데 면회를 온 임석용을 통해서 그간 정기적으로 면회 오던 비리검사는 필리핀에 출장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못 올 거라고 하고 임석용 본인도 하수영 출소 즈음돼서 자살했다라는 뉴스가 뜨는 거예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자살을 해? 라는 의문과 함께 하수영은 그럼 나한테 약속한 돈은 내가 누구한테 무슨 수로 받나? 라는 고민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 VIP라는 인물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출소를 합니다. 임지연 배우가 맡은 역할 정윤선, 일명 정마담으로 통하는 인물이에요. 이 정마담이 하수영을 데리러 옵니다. 마담이라는 호칭에서 볼 수 있듯이 템프로 출신 화류계 마담인데 겉에서 보면 또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실상은 연예 기획사지만은 화류계 종사자, 양성소,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것도 운영하는 인물입니다.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예요. 이 죽은 임석용이 보냈냐라고 하수영이 묻자 말을 뱅뱅 돌립니다. 이제 이상하다 느낀 하수영은 내려달라고 하고 혼자서 약속받은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아파트. 가보니까 집 명의가 내 명의가 아니에요. 하수영이 아니에요. 임석용이 황정미라는 인물에게 명의를 양도합니다. 황정미 주소를 찾아가 보니까 웬 고급 점집이에요. 이 아마 전에 살던 분 같은데 하면서 이 점집도 저희는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수영이 이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러면 내 돈과 내 집 내가 받으러 가겠다 해가지고 자신만이 아는 곳에 숨겨둔 녹음기 그 피처폰을 찾으러 갑니다. 그 사이에 핸드폰이 고장나서 또 복구가 안 돼요. 때마침 정재영이 맡은 민기현에게 얼굴 좀 보자라는 연락이 옵니다.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듯 수척한 몰골의 민기현은 경찰 시절에 하수영의 상사였어요. 근데 민기현은 하수영을 좀 탐탁치 않게 여깁니다. 민기현은 과거 경찰 시절에 하수영과 임석용과 경찰 내의 검도 동아리 일원이었는데 자세한 설명은 안 나오는데 하수영이 임석용과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 후로 임석용과 민기현 사이를 이간질했나 봐요. 그런 민기현이 하수영에게 네가 돈 떼먹혔다는 사실과 임석용의 자살, 야 그게 자살이라고 생각하냐? 이거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도와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임석용 자살 현장에 남겨진 리볼버를 건넵니다. 하수영은 딱 봐도 이게 뭔 뜻인 줄 알죠. 이 사람이 나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데 나한테 리볼버를 건넨다는 건 방금 전 나 출소했는데 연관관계를 조사하다가 필요시 총으로 사람도 쏴버려라. 그러면 너는 살인으로 또 빡에 가겠지? 라는 일종의 복수구나. 라는 거를 인지하죠. 그래도 호신용으로 혹시 모르니까 리볼버를 챙기고 이제는 민기현이 더 이상 쓸 일도 없는 3단봉도 갖고 나옵니다. 도대체 임석용이 어떤 일을 벌이다 자살 당했는지 조사하려고 경찰 시절 자신과 임석용의 부하 형사였던 신동호, 김준한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요. 신동호를 찾아갑니다. 신동호랑 하수영은 좀 껄끄러운 사이예요. 왜냐면은 임석용이랑 비밀 연애 중인 걸 모르고 신동호가 하수영에게 대쉬했다가 까였거든요. 여튼 신동호는 하수영에게 임석용 관련 일은 모른다 라며 비협조적으로 나서자 하수영이 야 정윤선 네가 보냈냐? 라고 물어요. 아니 선배가 정윤선을 어떻게 알아요? 참 선배 빵가고 임석용이랑 그렇고 그랬던 사이예요. 동거까지 했어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하수영이 다시 정윤선을 찾아 나서죠. 왜냐면은 동거를 했다고 하면 임석용이 누구랑 붙어먹고 뭘 했는지 알 테니까. 하수영이 정마담을 찾기 전에 먼저 정마담을 만난 신동호는 정마담한테 하수영에게 네가 아는 대로 솔직하게 말해라. 야 괜히 대가리 굴리지 말고 그리고 나한테 보고해 라고 시킵니다. 마침내 하수영과 정마담은 다시 만나요. 임석용이 자주 만난 인물들을 캐다가 그 대책회의에서 봤던 이스턴 프라미스 VIP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정마담이 걔 임석용이 얘는 향수 뿌린 미친 개라 그랬어요. 바로 앤디, 지창욱 배우가 맡은 역할인데 이스턴 프라미스의 대표 그레이스, 전혜진 배우가 맡은 역할입니다. 그레이스의 망나니 동생인데 동생이 아니라 알고 보니 좀 그렇고 그런 사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걔 어딨어 해서 프라이빗 바 같은 데에서 보약 빨고 정신 나간 채 해롱되는 앤디를 마침내 하수영이 만나게 됩니다. 나 기억하지? 내 돈하고 내 집 내놔 하자 앤디가 기억이... 근데 어쩌나? 난 거기 퇴사했는데. 왜 나한테 따줘? 라면서 막 배째라 해요. 하수영이 물러설 기미가 없자 그래 알았어 7억이라 이거지? 오케이 하면서 자신의 가방을 하수영에게 건네는데 과연 가방에는 하수영이 그토록 원하는 돈다발이 들어있을까요? 돈은 그렇다 치고 아파트는 그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리볼버 권총 빵야 3단봉 액션 호이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극장에서 하긴
좀 기다려 보십시오. 곧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았던 점. 이 영화의 촬영이 정말 전도연 배우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합니다. 오승옥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이 리볼버란 작품에서 내 목표는 전도연 배우의 새로운 얼굴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이 목표에 정말 충실하셨어요. 그래서 전도연 배우를 뭐 클로즈업부터 해가지고 풀샷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카메라에 담아내셨습니다.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역할이거든요, 하수영이. 그래서 작은 표정 변화나 사소한 근육 떨림이 일어나면 그 나름대로의 현재 심경을 유추해보는 재미가 있어요. 뭐 그닥 크지 않아서 문제긴 한데, 여튼 그런 재미가 있고, 또 전도연 배우가 워낙 그런 작은 감정 변화도 훌륭하게 표현해내는 배우다 보니까 그 표정을 곱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전도연 배우도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촬영 다 끝나고 편집하시면서 전도연의 새로운 얼굴을 찾아낸 것 같다고 하시더라 라고 밝히셨더라고요. 이처럼 전도연 팬메이드 영화다 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배우를 향한 감독의 애정이 영화 곳곳에 넘쳐 흐릅니다. 그럼 정말로 그녀의 새로운 얼굴을 관객인 제가 봤는지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여튼 전도연 배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팬이라면 이 영화는 정말 뭐 행복한 그런 순간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좋았던 점은 이 영화 화면 곳곳에 감독과 스태프들이 힘들여서 찍은 티가 팍팍 묻어납니다. 뭐 세월의 흔적이 물씬 풍기는 노포의 정취라든지, 해질녘 부둣가에 우두커니 서 있는 임석용이라든지, 풀내음 가득할 것만 같은 고요한 사찰이라든지, 소주 한 잔 생각나게 만드는 바닷가 등 이 장면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참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억수로 좋은데, 이 하나하나 뜯어봐야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전도연, 임지연 배우보다 지창욱 배우의 연기가 더 많이 눈에 들어왔어요. 왜냐면 아마도 이 지창욱 배우가 배우 커리어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앞으로 있어서도 가장 쌍스러운 캐릭터를 연기를 했어요. 허우대는 멀쩡한데 입만 열면 깨는 양아치 하남자 역할을 제대로 소화했어요. 몇몇 관객분들은 찌질한 지창욱을 감점 요인으로 꼽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감독의 전작 무례한과 영화 예고편이 줬던 무거운 분위기 탓에 지창욱이 정말 진중한 악역을 맡았나 보다 라고 기대를 하셨을 텐데, 실상은 뭐 이팔 저팔 시팔하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으니까 뭐 충분히 약간의 배신감을 느끼실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행여나 이렇게 배신당할까봐 어떤 영화든 기대감을 최대한 내려놓고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기 스펙트럼을 넓히려는 한류 스타의 노력으로 지창욱 배우의 그 찌질한 캐릭터가 다가와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사실 전도연 배우나 임지연 배우는 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이라 재탕 느낌이 좀 강해요. 연기가 아쉽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기 구멍 하나 없이 좋은 모습 선보이긴 하는데, 특히 그 임지연 배우 같은 경우에는 칭찬이 정말 자자하더라고요. 리볼버에서 훌륭한 연기를 선보였다. 맞아요. 훌륭한 연기를 선보이긴 했는데, 의상은 더글로리에서 본 그 박연진 스타일이고, 화려한 명품, 휘황찬란한 주얼리 뭐 이런 거. 그리고 캐릭터는 박연진에다가 타짜 원아이드 잭에 나왔던 그 캐릭터를 섞은 것 같던데, 이 속을 알 수 없는 의문스러운 모습을 보인다기보다는 또 좀 많이 투명해요. 이건 근데 캐릭터적인 문제라 연출 잘못이 큰 것 같고, 야, 그렇게 이 캐릭터는 저기서 본 것 같고 저 캐릭터는 여기서 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 배우들은 뭐 먹고 사냐? 하실 수 있는데, 최근작들에서 연이어 비슷한 캐릭터를 맡아서 기시감이 더 큰 것 같아요. 비슷한 경우로는 전종서 배우가 있었죠. 전종서 배우가 콜 이후로 광녀 이미지가 강한 캐릭터를 연달아 맡았는데, 뭐 중간에 연애 빠진 로맨스가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기시감이 좀 강했거든요. 그러다 연애 빠진 로맨스의 사랑스러웠던 모습을 복귀시켜서 드라마 웨딩 임파서블을 찍지 않았습니까? 임지연 배우도 예능에서 보니까 워낙 쾌활하고 밝은 성격이시던데, 그런 성격을 좀 살린 작품을 하나 찍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이고요. 그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영화의 전개가 왜? 아니 왜? 어? 왜? 왜를 남발하게 만들어요.
줄거리 요약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차피 대놓고 녹음할 거 왜 스마트폰 녹음 어플 안 쓰고 피처폰으로 녹음을 하는가. 그것도 2021년에 왜 저러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영화 중후반부 가면 정재영은 그냥 사라집니다. 계속 도움을 주다가 뭐 죽었는지 어땠는지 그냥 사라져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왜 정마담은 수많은 선택지 중에 결국 하수영을 택했는가. 고작 뭐 2천만 원 커미션 받기 때문에 본부장 김종수 배우가 맡은 역할, 본부장이 강남에 매장 내주기로 했는데 꼰대 밑에서 일하기 싫어서 뭐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요단강 건널지도 모르는 도박을 왜 감행하는가. 하수영을 돕는다고 해서 갑자기 하수영이 무슨 뭐 그레이스니 나발이니 다 쓸어버리는 무슨 존 윅 같은 액션을 선보일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마땅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냥 하수영을 맡고 있는 전도연의 매력으로 다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 설득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가지고 오죽하면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임석용이라는 남자가 갖고 있는 매력이 어마무시하게 큰가? 임석용의 전 여친에게 동질감 느끼나?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 도대체 정마담은 하수영을 돕기로 결심을 했는지. 왜냐면 이 영화에서 정마담이야말로 가장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다층적이에요. 선택지가 많다는 건 그만큼 관객들 입장에서는 정마담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렇게 도와주는 척 하다가 나중에는 하수영을 배신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계속해서 간보다가 하수영을 택하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긴장감을 자극할 수 있는 캐릭터인데, 앞서 언급했듯이 왜 다른 선택지들은 제외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도 안 나오고, 그리고 하수영을 정말 물심양면으로 돕는 건지 진심인지 아닌지에 대한 긴장감도 떨어지고, 하수영을 결국에는 왜 저렇게 돕느냐라는 신형사의 말에 에브리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감독이 전도연이 왜 좋아요? 뭐 때문에 좋아요? 에브리띵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수영을 왜 좋은지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도연이 왜 좋은지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레이스, 그러니까 이스턴 프라미스라는 회사의 대표가 딱 봐도 어마무시한 부를 일군 사람으로 보여요. 그렇게 설명이 되기도 하고. 근데 이 본부장, 그 그레이스의 일을 도맡아주는 본부장이 회계에 운운하면서 7억 원을 못 준다고 하잖아요. 아니, 저렇게 의리의리한 양반들이 왜 7억 원을 못 준다는 거야? 얘네도 뭐 팀원한테 물렸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쉽게 처리하면 될 것을 왜 저렇게까지 일을 곤란하게 만들고 질질 끄는 거야? 한번 이렇게 돈 줘버릇 하게 되면은 나중에 비리경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 테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왜냐면은 득달같이 달려드는 거 치고 하수영이 잃게 될 게 너무 많은데? 알고 보니까 전도연 배우 인터뷰를 찾아보니 전도연 배우도 그러더라고요. 그레이스가 7억을 왜 못 주냐라는 의문점이 영화에 남아있지 않냐. 원래는 영화 중간에 그레이스가 하수영을 만나는 장면이 있다. 하수영이 돈 준다고 해서 갔는데 호락호락하게 굴지 않는다. 그래서 그레이스가 변덕을 부리고 못 주겠다고 한다. 그 이후로 이제 그 화종사 시퀀스가 나오는 건데, 전도연 배우도 나도 그 장면이 빠진 게 아쉽다. 그 장면이 있었으면 7억에 대한 관객들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정말 이 인터뷰 내용만큼은 오죽하면 주연 배우도 저런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요. 너무 큰 의구심을 남기는 요소니까. 오 감독님이 이 영화 곳곳에 의도적으로 여백을 되게 많이 배치를 해놨거든요. 근데 의구심만 가득해지니까 이 여백을 관객 입장에서는 이제 채우면서 느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 채우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이 오승욱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캐릭터 성격을 되게 공들여서 구상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임석용이 위스키를 마시는데 그 위스키를 마시는 이유는 뭐 자기만의 특별한 격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위스키 와인도 특정 제품만 마시려고 했을 거고, 아마도 맥켈란을 좋아하는 것 같고, 하수영에게 선물한 게 17년산 한정판인데 한정판이라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마담하고 하수영이 둘이서 그 임석용이 선물한 술을 마시는데 그냥 따서는 물통에 대강 섞어서 폭탄주처럼 마시지 않냐. 둘이서 임석용의 그림자를 확 뭉개버리는 것이다 라면서, 감독님 딴에는 뭐 당연한 얘기죠. 자기가 각본을 썼으니까 이 캐릭터에 대한 나름의 서사와 빌드업을 촘촘하게 마련을 해놨어요. 아마도 관객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길 바랬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감독님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스스로 너무 도취된 것 같아요. 이 정도 여백을 내가 남겼으니 관객들이 알아서 이 여백을 채워가면서 내 의도를 맞추겠지? 찾아보려 하겠지? 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왜 하필 맥켈란일까? 왜 하필 리볼버일까? 왜 마지막엔 깡소주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작법은 촘촘한 전개를 전제로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살짝 여지를 남겨주는 거죠.
여러분 떡밥입니다 라는 식으로. 그러면 그 떡밥을 고구마 줄기 캐듯 하나를 캤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하나와 이어지는 고구마 줄기가 보이는 거죠. 그 줄기를 연신 쫓아가면서 이래서 저래서 하게 만들어서 관객들의 호기심을 계속해서 자극하고 일깨워줘야 하는데 이 영화는 그러질 못해요. 이게 원래 시나리오부터 이렇게 엉성했는지 아니면 감독님이 편집을 하는 과정에서 야 이것도 빼 저것도 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스토리의 구성이라든지 전개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게 촘촘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영화에 있어서 모범 사례가 저는 헤어질 결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해주는 설애의 사랑을 느낀 걸까? 저기서. 그렇다면 여기서는 그녀는 진심이었을까? 왜 하필 바다였을까? 같은 즐거운 호기심이 시작되면서 관객 저마다의 해석이 쏟아지는데 이 영화는 엉성한 부분이 많은 거죠. 앞서 언급했듯이 화면도 때깔이 좋아요. 헤어질 결심도 화면이 때깔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죠. 오승욱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구상 중인 다음 작품이 아직 없다. 리볼버가 잘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셨던데 아니 헤어질 결심도 관객 수 200만이 채 안 됐는데 그래서 박찬욱 감독이 무대 인사 다니면서 손익분기점만 넘겨주십시오 했는데 그 모습 지켜보시면서 느끼신 바가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나 리볼버는 상업영화잖아요. 그런데 상업영화로서 글쎄요 너무 좀 큰 모험을 강행하신 거 아닌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채워넣는 데에 재미를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것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에는 그 여백이 너무나도 크다는 거죠. 헤어질 결심처럼 한 70대 30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거의 50대 50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공들여서 찍은 예쁜 화면들이 허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미장센, 죽인다 이게 아니라 이토록 아름다운 화면이 도리어 엉성한 전개에 기름만 붓는 꼴이에요. 정만식하고 전도연 이 두 사람이 골프장 소파에 앉아서 계속 얘기 나누면 될 것을 왜 갑자기 노포로 가는지 거기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정말 모르세요? 이거 하나 찍겠다고 갑자기 최신식 골프장에서 허름한 노포 찌개집으로 가잖아요. 왜 갑자기 걸로 가는 거야? 그냥 계속 거기서 얘기 나누면 되는데 대단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앤디 수아들이 골골대는 사이에 정마담이 차로 들이박잖아요. 그래서 골골대잖아요. 근데 왜 산속으로 빛이 나는 거야? 그냥 파이널 샷 날려가지고 앤디 수아들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면 되는데 아니면 앤디를 데리고 앤디 차를 타가지고 도망을 간다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갑자기 산으로 가는 거야? 산속에서 액션 보여주려고? 약간 자객 같은 느낌 풍기려고? 사실 이 앤디가 수아들을 이끌고 하수영과 대립하는 그 장면에서도 거기에 이제 전혜진과 김종수를 제외한 이 영화의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한데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게 웃겨요. 왜냐면 약간 연극 같은 분위기를 내뿜거든요. 배우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약간 제한된 공간에서 서로의 대사를 내뱉고 서로 이렇게 합을 맞추는 그 느낌이 연극 같은 분위기를 내는데 문제는 이건 영화라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근데 중후반으로 갈수록 그 장면 내에서 중후반으로 갈수록 결국엔 앤디와 신형사 그리고 하수영 이렇게 세 명으로 인물군이 좁혀지게 되는데 그러면 그 외의 인물들은 뭐를 하고 있는가? 정마담은 차 들이받은 이후로 에브리띵 대사 외친 후로 아무것도 안 해요. 안 나와요. 그냥 차 안에서 벌벌벌 떠는 샷이라도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씨발 어떻게 좋댔다 이런 대사라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만식은 손에 총 맞은 이후로 또 사라져요. 마치 그 타짜의 아귀처럼 이게 어떻게 사쿠라야 하면서 계속해서 화투판을 뒤지는 듯한 그런 모습. 내 손가락 어딨어? 내 손가락 어딨어? 내 손가락 하면서 막 그 주변을 수색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줬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그 이후로는 기절을 한 건지 그러다가 나중에 갑자기 또 일어나요. 중간중간 생략되는 캐릭터들이 나온다는 거죠. 영화에서는 이 캐릭터들이 어떻게든 유기적으로 얽혀가지고 행동하는가 하다못해 카메라라도 원샷을 줘가지고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연극은 어차피 핀포인트가 점점 소수의 인원에게만 쏘여지기 때문에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근데 영화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야 쟤는 왜 저기서 계속 저러고 있는 거야? 계속 차 안에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도 안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 결말 부분이 허점을 보여준다라는 아쉬운 점을 살짝 얹고요. 마지막에
전혜진이 수아들 데려오면 어쩌려고 막다른 사찰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건지 그것도 어이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자기가 무슨 퇴로를 확보한 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뒤가 막혀 있어요. 그냥 자기는 전혜진이 자기 부하들 뭐 김종수가 거느리는 수아들 쫙 다 데려오면 거기서 그냥 개죽음 당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슨 홀로 비장하게 서 있어요. 멋있죠. 멋있어요. 그림도 좋고 정말 산세가 죽입니다. 근데 어이가 없는 거. 왜 저러고 앉아 있는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다음 장면도 그래요.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래, 갑자기 비는 쏟아질 수 있어. 근데 부둣과 노점 포장마차에서 소주는 왜 때리는 거야? 그래, 다 끝났다. 뺑이 쳤다. 알겠어요. 근데 앞에 있는 장면하고 붙지가 않으니까 중간에 생략된 게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화면 때깔도 좋고 배우들도 멋있고 저 장소 가보고 싶다, 소주 한 잔 땡긴다 싶지만 내용이랑 안 붙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거 고생 해가지고 찍었는데 일단 영화에 어떻게든 넣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에 중간에 접속사 같은 거는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때려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입니다. 이 영화의 좋았던 점이 나중에는 아쉬웠던 점으로 전락을 하게 되는데 아쉬웠던 점으로 전락을 하는 데 있어서 좋았던 점의 요소, 그러니까 아름다운 화면 자체가 잘못 기능한다기보다는 그것을 감독님이 어떻게 사용을 했는가, 거기서 모든 문제가 비롯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2.5입니다. 너는 꼭 그렇게 욕해놓고 2.5 주더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화면 때깔이 예쁩니다. 분위기가 죽여요. 그러니까 아까운 거죠. 관객인 저도 이러는데 감독님은 뭐 오죽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절제를 좀 이상한 포인트에서 하신 것 같아요. 스토리에서 너무 많이 절제를 해버리니까 이 아름다운 화면들이 과잉으로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스토리도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춰놨다면 이 중간중간에 이 화면과 이 스토리가 짝짝 달라붙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러지가 않으니 약간의 밸런스 조정이 너무 실패한 그런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에 일장일단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2.5점, 뭔가 부족한데? 라는 점수를 남기게 됐습니다. 리볼버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미장센, 모두 모아 살펴보면 허세입니다. 원래는 훅가시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바른말 고운말 써야죠. 허세가 바른말이니까. 네. 하나하나 뜯어보면 미장센, 모두 모아 살펴보면 허세라는 평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 23번째 에피소드 리볼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가감없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는 원래는 극장 개봉 예정이었다가 넷플릭스 공개로 방향을 틀은 염정아, 황정민 배우 주연의 크로스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금요일날 공개가 됐죠. 벌써부터 뜨거운 관람평들이 가득하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의 분노에 대일 것만 같던데 저도 그 분노에 동참하게 될지 아니면 찬물을 끼얹을지 괜찮던데요? 라고 할지 다음 에피소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요즘 뭐 봄, 난 이거 봄, 요봄 난 봄의 진행자 롤린스였습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